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자, 오늘은 이제 국토법률을 마쳤고요. 이제, 부동산 공법의 두 번째 법이죠. 도시개발법을 진행합니다. 이 도시개발법은 이제 사업법이에요. 사업법이다 보니까 절차도 있고, 내용 자체도 굉장히 좀 복잡하죠. 이것을 이제 제 경험상 실례를 들어서 여러분 쉽게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도시개발법입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이 뭔지부터 알아야 되죠? 우리 도시개발법은 사업법입니다. 즉, 사업에 관한 법인데요. 무슨 사업을 하는 거다? 도시개발 사업하는 겁니다. 그럼 도시개발 사업은 법문을 그대로 읽어볼게요. 도시개발 사업이란 도시개발 구역에서 그랬어요. 반드시 구역에서 하는 겁니다. 주거, 상업, 산업, 유통 등의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보통 도시개발 사업하면은 잘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여기다 신자를 넣으면 귀에 들어옵니다. 신도시 개발 사업이죠. 신도시 개발 사업. 요즘에 동탄 신도시다, 위례 신도시다, 여러 가지 신도시를 많이 했었죠. 요것을 우리는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하죠. 요걸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여기 이제 도시개발 사업은 신도시 개발이니까 주로 변두리를 대상으로 하겠죠. 여기 야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논이 있습니다. 이걸 싹 다 밀겠죠? 싹 다 밀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사업을 시행하고 났을 때 이제 어떻게 변할까요? 이 농지가 주택단지랄지 물류단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나 시가를 조성한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은 변두리에 논과 밭을 밀어서 주택단지나 물류단지나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신도시를 개발한 사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도시개발 사업의 특징이 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사업의 특징을 알아보고 내용을 공부해야 쉽겠죠. 자, 일단 도시개발 사업의 특징은 이것은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한다. 그렇기 때문에 토목사업입니다. 건축사업은 아니죠. 건축사업은 건물을 짓는 사업이죠. 도시개발 사업은 건축물이 없거나 또는 있어도 한두 채밖에 없죠. 건물을 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주 대상은 토지를 대상으로 한 토목사업입니다. 토목업자가 할 수 있는 거지 순수한 건축업자는 할 수 없다. 그래서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한다고 그랬죠. 이때 단지를 한다면 주택단지뿐 아니라 물류단지, 관광단지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수도권에서는 부족한 주택량 해소하기 위해서 보통 주택단지를 주 대상으로 하겠죠. 그러나 주택단지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에서 최우선권을 갖는 것은 도시개발 구역을 정하는 것입니다. 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역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초미의 관심사죠. 구역에 있을 때만 사업할 수 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에서 가장 우선권 있는 건 도시개발 구역 지정이에요. 구역 지정입니다. 구역 밖에서는 사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지정권자가 합니다. 구역을 정하는 자를 지정권자라고 해요. 도시개발 구역을 만드는 사람이죠. 이걸 지정권자라고 하는데 이 구역에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구역의 지정권자가 대부분 행위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말이죠. 국토법률을 공부할 때 행위자 때문에 아주 골치 아팠죠. 유긴도 나왔고 국토부 장관도 나오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외우기 어려웠는데 도시개발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대부분 누가 한다? 지정권자가 한다.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진행할 때 요거 누가 합니까? 인가 누구한테 받죠? 요거 허가는 누구한테 받죠? 그러면 지정권자가 대부분이에요. 지정권자가 한다. 그럼 지정권자의 원칙은 시도나 대도시입니다. 시도나 대도시장이 구역을 정하고요.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지정권자는 시도나 대도시 그리고 국토부 장관이 되겠죠. 그럼 이제 사업의 시행 방식이겠죠. 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의 시행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용 사용 방식. 두 번째, 환지 방식. 세 번째, 혼용 방식이 있어요. 물론 이제 혼용 방식이란다면 이 두 가지를 섞어서 하는 방식이에요. 별 특징이 없겠죠. 그래서 수용이나 환지 방식을 분할해서 할 수도 있고 미분할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별 특징이 없고요. 수용이나 사용 방식과 환지 방식을 간단히 설명하죠. 뒤에 가서 이 방식을 자세히 공부합니다만은 대략적으로 제가 사업 시행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토지 소유자, 그 지역에 토지를 갖고 있는 원주민이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이제 수용을 하는 거예요. 수용이 뭐다? 보상을 해주고 토지를 뺏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을 보상해주고 토지를 뺏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보상비 받았으니까 동네를 뜨겠죠. 그럼 이 땅은 제 거잖아요. 제가 이제 사업을 통해서 새 땅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매각하는 방식. 이게 수용사용 방식. 그럼 수용사용 방식의 장단점이 있겠죠. 일단 단점부터.
여러분들은 원치 않아도 쫓겨나가잖아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 침해가 클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고요. 또 하나의 단점. 이 넓은 땅을 다 보상해야 되죠. 그 시행자 입장에서는 보상비가 막대하게 나온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점이 있겠지. 이 방식의 장점은 제가 사업을 할 때 여러분들은 이미 보상비를 받은 상태에서 동네를 이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사업할 때 여러분들이 왈가불가할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저는 신속히 할 수가 있죠. 이 신속한 사업 시행에 큰 장점이 있다. 신속히 할 수 있다. 이게 수용 사용 방식이 장점이고요. 이제 환지 방식은 뭐다? 전혀 다른 거죠. 이건 제가 시행자고 여러분들이 땅 주인이야. 토지 소유자. 제가 여러분들 땅을 뺏지 않습니다. 그대로 소유권을 인정해 주죠. 그런 다음에 막대한 보상 사업비를 들여서 여러분들 땅을 새 땅으로 만들어. 이걸 환지라고 하거든요. 새 땅을 만들어서 그걸 여러분들에게 교환해 주는 겁니다. 흠 땅을 새 땅으로 분양해 주는 거지. 요거에 장점이 있겠죠? 장점은 여러분들 동네가 새 동네가 되니까 토지 소유자의 침해가 적다는 겁니다. 그러나 단점이 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시행자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새 땅을 줄 때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토지 분배가 대단히 복잡한 단점이 있다. 그래서 이 환지 방식으로 사업할 때는 정확한 기준을 딱 설정해서 그 기준에 따라 새 땅을 교환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환지 방식은 큰 동네를 새 동네로 바꿔주니까 우리 동네 잔치한다라고 보세요. 동네 잔치하네. 이것이 바로 환지 방식. 그래서 사업 방식은 수용, 사용, 환지 방식, 혼용 방식. 혼용 방식은 두 가지를 분할해서 할 수도 있고 미분할해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업의 대체적인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사업이 들어갑니다. 이 사업법은요, 절차기 때문에 순서에 입각해야 돼요. 근데 보통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구역을 먼저 만들었나요? 계획을 먼저 만들었나요? 앞서 배웠을 때. 구역이 먼저였다, 계획이 먼저였다. 대부분은 구역부터 만들지 않습니까? 구역을 만들고 이 구역에 맞는 계획이 따라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이 구역에 계획이 따라 나온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광역계획권을 지정했고 광역도시계획이 나온다. 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됐고 지구단위계획이 나온다. 기반설 부담구역이 지정되고 기반설 설치계획이 수립되잖아요. 대개는 구역을 먼저 만들고 나중에 계획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이 계획은 이 구역에 걸맞는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개는 선구역 후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법은 이 반대야. 우리 도시계획법은 계획부터 만들고 그리고 구역을 정합니다. 골치 아프죠? 왜 이렇게 반대일까? 이 계획과 이 계획은 차원이 다르다. 이 계획은 이 구역에 걸맞는 계획이므로 구역부터 만들고 계획을 나중에 만든다. 그러나 도시개발법에 나오는 이 계획은 사업의 개요입니다. 사업의 개요를 정하는 계획이죠. 개요가 뭐죠? 아우트라인이에요. 청사진 뜨는 겁니다. 사업의 전반적인 청사진 뜨는 것을 개요라고 하죠. 그러니까 개요부터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구역이 설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개발법은 계획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계획이 나왔는데 이 개발계획은 뭐다? 사업의 개요를 정하는 거예요. 어떤 구역에, 조그만 구역에 계획이 아니고요. 전반적인 사업의 청사진을 뜨는 사업의 개요를 정한다. 그래서 이것을 개발계획이라고 하죠. 이 계획부터 먼저 잡겠죠. 이것은 사업의 개요를 정한다. 아우트라인을 먼저 잡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수립부터 볼까요? 수립은 당연히 누가 수립할까? 이 계획은 누가 수립한다? 제가 서두에 그랬죠. 도시개발법은 구역의 우선권을 가지므로 대부분 행위를 누가 한다? 지정권자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정권자가 수립하는 계획이에요. 지정권자가 수립한다. 지정권자가 이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럼 원칙은요, 개발계획부터 만들고 구역이 나중에 만들어지는 게 원칙이죠. 그죠? 개요를 먼저 만들고 구역이 나중에 만들어진다. 이게 원칙이라고요. 그런데 원칙만 있으면 재미가 없죠. 예외가 있다. 예외니까 반대죠. 구역을 먼저 만들고 개발계획 나중에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시험은 원칙이 중요할까? 예외가 중요할까? 예외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죠. 다음 중 구역부터 만들고 계획을 나중에 만드는 경우가 아닌 걸 찾아요. 이렇게요. 다시 한번. 원칙은 뭐부터인데? 개발계획부터 만들고 구역이 나중에 만들어질 게 원칙. 그러나 예외적으로 구역을 먼저 만들고 계획을 나중에 만드는 경우가 있다.
이유가 있겠죠, 이것도. 자, 크게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으로 끊어봤습니다. 첫 번째, 개발이 미진한 지역이에요. 개발이 미진하니까 개발계획 늦춰라 이런 얘기지. 늦춰라. 예를 들면 자연녹지, 생산녹지가 있죠. 우리가 도시적과 도시적 외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도시적이 주, 상, 공, 녹 나눠지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적. 그 중에 개발이 덜한 지역, 주, 상, 공, 녹 중 개발이 덜한 지역이 녹지지역이잖아요. 자, 근데 녹지지역이 나눠지는데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로 나눠지죠. 그 중에 보존도가 제일 센 보전 녹지는 이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법에는 보전 녹지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 녹지, 자연 녹지가 들어가죠. 이것은 도시적 중에서 개발도가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 다음에 도시적 외지요. 도시적 외에는 도시적보다 개발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개발이 미진하다. 또 주거, 상업, 공업의 면적의 합계가 전체 구역 면적의 30% 이하입니다. 자, 주거, 상업, 공업하면 개발지역인데 이걸 다 더한 게 전체 면적의 30% 이하라면 개발도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개발이 미진하지 않느냐. 그러니 개발 계획을 나중에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이것은 개발이 미진하다.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계획을 나중에 만들 수 있다. 개발 미진 나왔고요. 또 하나 협의가 나옵니다. 협의. 국토부 장관이 국가 발전을 위해 중앙행정위원회가 협의한 지역. 국가 발전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회장과 협의까지 했으니까 계획 좀 늦춰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협의 나왔죠. 그 다음에 개발계획을 공모했다는 거예요. 공모가 무슨 뜻이죠? 공개 모집을 공모라고 하죠. 그럼 개발계획도 원칙은 누가 수립한다고요? 지정권자. 그러나 지정권자가 수립할 때도 있지만 공개 모집할 때가 있다. 왜 공개 모집할까? 사업을 민간이 참여시키면 창의적 발상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원칙은 개발계획은 지정권자가 만들지만 민간의 창의적 발상을 받아들이기 위해 민간인자를 공모시킨다. 공개 모집하는 거예요. 그럼 개발계획을 공모하게 되면 응모자 중에서 선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선정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잖아. 그러니까 개발계획을 늦출 수밖에 없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자, 원칙은 개발계획부터 만들고 구역을 나중에 만들지만 요 세 가지 기역, 니은, 디귿은 계획을 나중에 만든다. 개발이 미진하다 하나. 협의했다. 그리고 공모죠. 개발 미진, 협의, 공모. 이것은 계획을 나중에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역 지정을 하고 나서 나중에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출제가 잘 되죠. 왜 출제가 잘 될까? 이유는 딱 하나. 종류가 4개밖에 없거든. 종류가 4개짜리는 오지선다에 딱 들어맞습니다. 다음 중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제 여기 4개가 나오잖아. 이 4개는 나중에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이죠. 이유는 이렇습니다. 왜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다? 우선순위가 좀 밀린다든지 또 구역이 지정된 후에 알 수 있는 것들은 구역 지정 후에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겠죠. 일단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따지고요. 자,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 설치한다. 구역 밖에 기반 설치하려면 구역을 지정되고 나야 알겠죠? 구역이 지정돼야 구역 밖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 구역 지정 후에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겠고요. 그러면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 자세한 목록이죠.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가 있을 때 자세한 목록도 결국은 구역 지정돼야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임대주택 건설 등은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이에요. 그럼 소유자와 세입자는 누가 더 우선권이 있을까요? 당연히 소유자. 그러니 세입자는 순위적으로 밀리니까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다. 또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 추진, 단계적 사업 추진이니까 단계적이라는 건 순서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중에 미룰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시험 볼 때는 그거보다는 앞잡다는 게 낫죠. 딱 4가지, 이 4가지는 구역 지정 후에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말을 만들어 봤죠. 박, 수, 세, 다. 박수 세대요.
박수세단 이렇게. 박수세단은 나중에 계획에 포함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제 공모가 나오죠. 아까 개발 계획을 공모할 수 있다고 그랬죠. 공개 모집할 수 있다. 첫 번째, 지정권자가 원래는 개발 계획을 수립합니다만 창의적 효율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개발 계획을 공모해요. 공개 모집을 해서 선정된 안을 개발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함으로써 민간을 참여시켜 보겠다는 그런 의도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시행자로 선정. 자, 개발 계획을 공모했어요. 응모한 자가 있습니다. 그 자 중에 시행자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 자를 선정했다는 거예요. 선정된 응모자가 시행자 자격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그 자를 우선적으로 시행자로 정해주면 사업을 잘할 거 아니겠어요. 공모에 응모해서 당첨이 됐다. 그 자는 그 사업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지. 근데 그 자가 마침 또 시행자 요건을 갖췄다면 그 자를 우선적으로 정해주면 관심도가 큰 자니까 사업을 잘할 거 아니냐 이거죠. 우선 지정합니다. 시행자로 우선 정한 자는 누구다? 공모에서 선정된 자를 우선적으로 시행자로 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계속해서 개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동의가 나오죠. 개발 계획 수립할 때 일정 동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해요. 환지 방식은 무슨 잔치? 동네 잔치.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요. 개발 계획을 수립한대요. 이때는 그 지역의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동의를 받습니다. 보통 공법상 동의는 분수가 2번 나오는데 앞쪽 분수는 면적, 뒤쪽은 총수입니다.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동의를 얻자. 외울 때는 그냥 3분의 2, 2분의 1. 어떨 때라고요? 어떨 때?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개발 계획 수립할 때. 그럼 여러분들 개발 계획은 사업의 개요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지 방식으로 하더라도 개발 계획 수립하고 수용 방식으로 하더라도 개발 계획 수립한다. 근데 어떨 때만 동의받는다고요?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개발 계획 수립할 때요. 왜? 환지 방식은 무슨 잔치? 동네 잔치. 동네 잔치를 하기 위해 개발 계획 수립할 때는 동네 주민의 의견을 듣고 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환지 방식일 때 개발 계획 수립할 때 동의를 받는다. 얼마 동의? 3분의 2, 2분의 1인데 요 면적의 3분의 2와 총수 2분의 1이 동시 충족일까요? 선택일까요? 동시지. 그래서 와로 연결돼야 돼요. 이걸 또는으로 바꾸면 틀려요. 15회 때 그렇게 나온 적이 있죠. 3분의 2 또는 2분의 1 그러면 선택이 안 된다. 동시 충족 와로 연결된다. 와. 요걸 꼭 확인하시고. 그래서 수용 사용 방식일 때는 동의가 없다는 거죠.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개발 계획 수립할 때 동의가 있는 거지. 수용 사용 방식은 동네 단체가 아니니까 개발 계획 수립하더라도 동의가 없다. 예외죠. 근데 이제 만약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래요. 국가나 지자체라면 공신력이 있으니까 그 자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 지자체라면 동의 받을 필요 없다. 세 번째, 조합이 나오죠. 조합에 대한 특례인데요. 조금 있다가 도시개발조합은 자세히 공부를 할 겁니다. 조합이라는 것은 뜻을 같이 하는 자 모인 게 조합이죠. 그러니까 야, 우리 도시개발 사업하자라고 뭉친 자가 도시개발조합입니다. 자, 조합이 총회에서 3분의 2, 2분의 1 찬성으로 의결한 개발 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했다. 그때는 동의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자, 어떨 때라고요? 조합이 3분의 2, 2분의 1 동의를 얻어가지고 개발 계획을 의결해서 결정했어. 그래서 제출했다면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왜죠? 원래 동의가 3분의 2, 2분의 1이었잖아요. 근데 조합이 이미 3분의 2, 2분의 1 동의를 얻어서 제출했으니까 쌤 아니냐? 이 동의나 이 동의나 같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변경 나오죠? 변경이 뭐죠? 바꾸는 거죠. 개발 계획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항시 법률에서 변경이 나오면 동일한 절차. 계획을 수립할 때나 계획을 변경할 때나 똑같은 절차. 그럼 보자고요. 개발 계획은 사업의 개요였었죠. 누가 수립한다고요? 지정권자가 수립한다. 그러니까 변경도 지정권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권자는 직접 변경할 수도 있고요. 또는 요청을 받아가지고 변경할 수 있다. 자, 지정권자가 수립함으로 직접 변경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변경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앙행정회장도 요청할 수 있고요. 시군구청장도 지정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시행자도 바꿔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시행자도 변경 요청할 수 있다. 시행자가 지정권자에게 개발계획 좀 바꿔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예요. 시행자 중에는 민간도 있지 않을까요? 민간? 그러니까 민간인 시행자도 변경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민간인자를 참여시켜 보겠다는 의도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요즘에는요, 공공주도라기보다는 민간이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의 창의적 발상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민간인 시행자도 변경 요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부합. 부합이라는 것은 적합하다는 얘기죠.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되는 지역에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그 내용이 광역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하자. 그러니까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적합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개발계획보다는 광역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더 상위 계획이니까 그 개발계획은 상위 계획인 광역이나 도시군 기본에 적합해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다음에 복합기능. 자, 신도시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을 만들려고 딱 보니까 그 지역의 면적이 어마어마하게 커. 그게 얼마 이상? 330만 제곱 이상. 100만 평이에요. 제곱미터를 3.3 나누면 평수가 되죠. 330만 이상의 구역에다가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해당 구역의 주거, 생산, 교육 등에게 서로 조화를 이루라. 이런 얘기죠. 신도시를 개발하려고 딱 보니까 구역의 규모가 330만 제곱미터 이상. 엄청 크잖아요. 이런 신도시에서는 주거, 주택만 있어서 안 되죠. 주택도 있어야 되고 학교도 있어야 되고 상가도 있어야 되니까 이런 기능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자족 기능이 가능하다. 그 도시에서 모든 걸 행할 수가 있다. 이게 얼마 이상? 330만 이상이에요. 여기까지가 개발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개발계획은 사업의 개요를 만든다. 사업의 개요를 정하는 그런 아웃라인의 계획이죠. 여기까지의 빈 줄집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게 출제가 되었었는지. 환지 방식으로 시행을 하네요. 이런 경우로서 개발계획 수립합니다. 동네잔치하면서 개발계획 수립한대요. 그때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동의를 얻어야죠.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개발계획 수립할 때 3분의 2, 2분의 1 동의는 맞죠? 근데 와로 돼 있나 봐야 돼. 또는으로 돼 있으니까 틀리는 거죠. 앞쪽과 앞쪽 3분의 2와 뒤에 2분의 1 동시 충족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또는 그러면 선택이니까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동의가 나왔을 때 와로 돼 있나까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또는이 아니라 와로 돼야만 한다. 이건 X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개발계획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좀 이따가 사업의 절차를 쭉 한번 정리할 텐데요. 이제 일단은 부분적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웃라인, 즉 개요를 정했다. 그게 개발계획이죠. 개발계획 했습니다. 개요를 정했으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 구역이 정되겠죠. 도시개발 구역으로 가자. 두 번째, 도시개발 구역이죠. 이 도시개발법은 구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구역을 보자. 구역에서 공부할 게 참 많습니다. 자, 우선 지정권자. 구역을 만드는 사람, 이걸 지정권자라고 하죠. 원칙은 누구다? 시도나 대도시. 시도나 대도시. 그럼 이 시도할 때 시는 무슨 시예요? 일반시가 아니라고 그랬죠? 특별시, 광역시에 특시까지 들어가야 되잖아, 원래. 특별자치시. 그게 들어가야죠? 그럼 요 도는요, 특별자치도와 도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도에 누가 빠졌어요, 지금? 특시가 빠졌잖아. 특별자치시를 포함시키지 않는다. 왜? 특별자치시는 세종시잖아요. 세종시는 신도시 개발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앞으로 한참 뒤에나 신도시 개발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특별자치시는 아직은 지정대상에 한이가 빠진다. 이렇게 보자. 그래서 여기는 특시가 빠졌다. 어쨌건 원칙은 시도나 대도시. 두 번째, 걸치는 경우죠. 구역을 정하려고 봤더니 두 개 이상 지역에 걸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과연 어떻게 정할까? 둘 이상 시도나 대도시 구역에 걸쳐 있다. 그럴 때 구역을 정할 때는 관계 시도나 대도시가 협의해요. 협의해서 지정할 때를 정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A시와 B시가 걸쳐가지고 구역을 정한다면 A시장, B시장이 만나서 협의해. 협의해서 이번에 네가 지정해. 이번에 내가 할게. 이렇게 협의해서 정할 때를 정하게 된다. 다만 공동정은 하지 않는다. 되게 사업은요,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공동사업을 안 하려고 합니다.
사업을 공동으로 하면요. 목적물에 이득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걸치는 경우는 공동 정하지 않고요. 협의해서 정할자를 정한다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정할 수도 있다. 항시 제가 얘기했었죠. 원칙보다는 예외가 중요하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거론된다.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시도나 대도시가 다 정해. 그러나 특수할 때만 국토부. 그게 여기 이제 딱 5개. 5개니까 오지선다에 딱 들어맞잖아요. 다음 중 국토부 장관이 구역을 정하는 경우가 아닌 것을 골라낼게요. 자, 첫 번째, 국가가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공식이죠. 공법에서 국가가 나오면 국토부입니다. 국가가 사업을 한다면 그때는 국토부 장관이 구역을 정한다. 또 관계 중앙행정원에 요청했다. 중앙행정원의 장관하면 장관급이죠.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합니다. 여기를 관광당지로 만들 테니까 구역 좀 지정해줘요 라고 요청할 때 따라서 요청은 누가 누구에게? 중앙행정의장이 국토부 장관에게 요청한다. 그 다음 공공기관의 장, 정보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제곱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 구역을 제한합니다. 프로포즈 한다는 얘기죠. 국토부 장관에게 제한한단 말이에요. 구역 좀 지정해 줄래요? 라고 제한하죠. 누가?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보출연기관의 장이. 규모는 30만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 구역을 제한할 때 국토부가 정할 수 있다. 자, 다시 봐요. 요청은 누가 한다고요? 중앙행정기관. 제한은 누가 한다? 공공기관의 장, 정보출연장이 제한한다. 누구에게? 국토부에게. 시도나 대도시가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걸 협의 X라고 할게요. 아까 얘기했던 거죠? 구역을 정하는 지역이 2 이상 지역에 걸쳐 있을 때는 관계 지자체가 협의하여 정할자를 정하게 되는데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천재지변이죠. 긴급한 경우죠. 저건 앞자보단 단축형으로 쓰자.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게 딱 5개, 국가, 요청, 제안, 협의 X, 천재지변. 입에 달고 다녀야 돼. 다시 원칙은 누가 정하는데? 시도나 대도시. 걸칠 때는 협의해서 정한다. 그러나 국토부 장관이 예외적 구역을 정하는 건 딱 5개, 국가, 요청, 제안, 협의 X, 천재지변. 국토부에게 요청하는 건 중앙, 제안은 공공기관의장, 정보출연기장.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공공기관의장이 누굴까? 이걸 좀 봐야 돼요. 공공기관. 공공기관 하게 되면 여러분들 대부분 공사자로 끝나. 대부분 공사자로 끝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안공사, 관광공사, 철도공사 다 공사죠. 대표적인 것이 토지주택공사죠. LH공사라고 하죠. 토지주택공사는 토지랜드, 주택하우스에서 LH공사. 이것은 공공기관이죠. 그런데 공사자로 끝났는데 공공기관이 아닌 게 있어. 그게 지방공사. 지방공사는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공사자로 끝났지만 공공기관이 아니야. 얘네들은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습니다.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으므로 얘네들은 지방공사지 지방공기업이지 공공기관이 아니지. 정리하자. 공공기관하면 대부분 공사자로 끝나. 뭐 수산공사 또는 토지주택공사죠. 그런데 지방공사도 공사자로 끝나지만 얘네들은 공공기관이 아니다.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지방공기업. 대표적인 지방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의 공기업이고요.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의 지방공기업입니다. 얘네들은 지방공사이므로 공공기관이 아니고 지방공기업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 5가지일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빈출오답집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지방공사의장이 나왔습니다. 지방공사의장이 100만 제곱 이상의 규모로 구역정을 제한합니다. 이때 도시개발구역을 국토부 장관이 정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자, 보세요. 국토부 장관이 예외적 지정할 수 있는 게 딱 5개 있죠. 국가, 요청, 제안, 협의 X, 천재지변이지. 이때 국토부 장관에게 제안하는 게 누구죠? 공공기관이 제안했었죠. 그죠?
근데 얘는 지금 지방공사의장이 제안한대요. 지방공사의장은 공공기관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제가 분명히. 지방공사는 공공기관이고 지방공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국토부 장관에게 제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X예요. 근데 만약 여기를 갖다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안할 수 있다 그러면 맞겠지. 그것은 공공기관이고 또 30만 이상이가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지방공사의장은 공공기관이 아니니까 제한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구역의 원칙적 지정권자, 예외적 지정권자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조금 쉬었다가 연결하도록 하죠.